세상에는 잊힌 이름들이 있습니다. 부르지 않았기에 잊혀졌고 기다리지 않아서 사라졌던 이름들. 하지만 마음은 기억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지워진 줄 알았던 이름도 남겨진 마음 하나로 다시 피어날 수 있죠. 여기 오래된 고택 한 채와 오래된 편지 한 장, 그리고 서로를 몰랐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이 모든 것이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 깊은 산자락 아래 조용히 내려앉은 고택. 겉으론 고풍스럽지만 실은 대한민국 몇 안 되는 개인 부동산 1,000억 원대 자산가의 소유지였다. 바로 한기우. 그는 과거 유명 기업 M그룹의 공동 창립자이자 수차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해 수천억을 쌓은 자산가였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공식석상에서 사라져 이 집으로 내려왔다고 알려졌다. 언론은 그의 은둔을 신화의 침묵이라 불렀고 시장은 그를 살아있는 투자 전설이라 칭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좁은 버스를 타고 고택 앞에 도착한 윤다혜는 가방끈을 고쳐 매고 한숨을 내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대학에서 국문학 박사과정을 밟다 휴학 중인 39의 다큐멘터리 작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원로들의 기록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다혜는 전국을 돌며 각 지역에서 은둔 중인 고령 명사들을 인터뷰하고 있었고 이번 순천 방문은 그중 가장 난이도 높은 대상 바로 한기우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낙엽이 뒹구는 마당을 지나 마루로 나가자 바닥엔 먼지가 한 톨도 없을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공간.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선이 고운 노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우는 잠시 다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이 주소를 알려줬나요? 다혜는 당황하지 않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한국문예재단 소속 박한수 이사님의 추천으로 연락드린 윤다혜입니다. 미리 전화드렸던 다큐 작가입니다. 인터뷰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기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으려다 말고 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원엔 들어오지 마요. 신발 바닥 흙 털고 현관문까지만 옵시다. 냉랭한 첫인상이었지만 다혜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익숙한 듯한 분위기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공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는 고택의 게스트룸으로 안내받았고 이틀 정도 머물며 스케치를 하고 가라는 조건부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혜는 집안을 둘러보다 기우의 서재에 잠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묘한 공간이었습니다. 고가구, 정갈한 책장, 희미한 조명,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한 권의 책. 가을의 언어. 그 책은 한기우가 젊은 시절 개인 출판으로 펴낸 산문집이었습니다. 다혜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고 책장 사이에 한 장의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필로 적힌 누군가에게 보내는 듯한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아마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를 거다. 하지만 이 가을 나뭇잎이 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아직 너의 이름을 입안에 머금고 살아간단다. 다혜는 문득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들었던 아주 오래전 병원 복도에서의 기억. 한 여자가 소리쳤던 이름. 수진아, 이리 와라. 그것은 꿈인지 기억인지 헷갈렸습니다. 한기우는 그 시각
멀리서 다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지만 그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혜는 잠들기 전 노트에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고택의 정원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집인데도 나무의 냄새, 마루의 삐걱거림, 심지어 찬물 나오는 부엌 수전의 높이까지도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이곳은 내가 한 번쯤 스쳐간 기억의 장소일지도 모르겠다. 기우는 새벽녘 홀로 차를 마시며 그 노트를 몰래 펼쳐보았습니다. 노트 속 글씨체는 오래전 기우가 간직해온 편지 속 딸아이의 글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의 얼굴. 그 얼굴은 지금 이 고택에 들어온 다혜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기우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그의 삶에 첫 번째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의 이름은 다혜였습니다. 윤다혜는 한기우의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와 단둘이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문을 두드려 차를 내오고 짧게 안부를 묻고 허락을 받아 집안 곳곳을 촬영할 뿐이었죠. 기우는 늘 조용했고 불필요한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그의 말수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기우는 마당에 떨어진 은행잎을 조용히 쓸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손에 들고 있던 캠코더의 뷰파인더 너머로 그를 지켜보다 문득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짓, 천천히 고개를 드는 각도, 심지어는 허리를 굽히는 방식까지도 이상할 정도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봤던 사람의 동작을 따라 하고 있는 것만 같았죠. 다혜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착각이에요. 단지 다큐멘터리를 찍다 보면 피사체에 지나치게 몰입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날 밤 다혜는 기우의 책장 정리를 부탁받으며 그 생각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기우는 말없이 손으로 오래된 책장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왼쪽 두 번째 칸. 정리하려면 거기부터 해요. 다혜는 무거운 고서들이 잔뜩 꽂혀 있는 그곳에서 먼지를 털며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기우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산문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표지는 해지고 책갈피로 접힌 부분마다 누렇게 변색돼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장의 노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손글씨. 흐릿하지만 또렷이 읽을 수 있는 그 문장은 기우의 문체와도 같았고 동시에 어디선가 들어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사람은 때로 잊었던 사랑을 다시 꺼낸다. 다혜는 그 문장을 중얼거리다가 문득 자신의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전날 밤 같은 문장을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녀는 무의식 중에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혼자서도 깜짝 놀라 다시 덮어버렸던 그 페이지를 지금 기우의 글 속에서 똑같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우는 뜻밖에도 식사 자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은은하게 웃고 있었고 입맛이 없다는 다혜에게 조용히 물컵을 건넸습니다. 이 고택에 오기 전에 어디서 지냈죠? 서울에서요. 연구실 옆 고시원에 잠깐. 그전엔 양평 쪽 전원주택에 있던 할머니 댁에서요. 어린 시절엔 그 동네에서 지냈고요. 고시원, 전원주택, 할머니. 그 단어 하나하나가 기우의 눈동자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다혜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혹시 성함이 나옥분 씨 아니었습니까? 다혜는 놀란 눈으로 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외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그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곧 평정을 찾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시죠? 기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벽 쪽을 바라보다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내게 편지를 한 통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아마 수진이가 실종된 뒤였을 겁니다. 그리곤 더 이상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 통의 편지를 보내곤 다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찜찜한 일이었죠. 수진. 그 이름이 다혜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따님 이름이었나요? 기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리를 일어나며 다혜의 눈을 마주보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혜는 혼자서 식탁에 남겨진 국과 밥을 바라보다 뭔지 모를 서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우와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휘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고택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우의 조카 배정호였습니다. 그는 등산복 차림에 고급 SUV를 타고 나타나 마당을 가로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삼촌, 또 이상한 사람 들이신 거예요? 이번엔 무슨 연구생이라던데요? 기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너한텐 상관없는 일이지. 정호는 다혜를 힐끔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인지 불청객인진 곧 알게 되겠네요. 그날 밤부터 정호는 몰래 다혜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쓰는 노트북을 엿보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뒤지려 하고 캠코더에 담긴 영상까지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혜가 무심코 쓴 메모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죠. 가을의 문턱에서 사람은 때로 잊었던 사랑을 다시 꺼낸다. 정우는 메모를 손에 쥐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문장은 분명 삼촌이 오래전에 출판한 수필집에 실린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가? 그는 더 이상 의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한기우는 무겁게 걸린 나무문을 천천히 밀어젖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며 고택의 낡은 기둥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흘러들었습니다. 윤다혜는 마당 한쪽에서 바닥에 떨어진 대나무 잎을 조용히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익숙하지 않지만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낯설지만 기우의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졌습니다. 기우는 안채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는 다혜에게 그 안에 있는 과거 원고들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히 수락하였습니다. 원고가 꽤 많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정리하면서 틈틈이 읽어보겠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다혜는 문고리를 열고 별채의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타자기 자국이 남은 원고들을 하나하나 펼치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글귀들을 필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낙엽이 떨어져 비로소 뿌리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울림처럼 기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순간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장은 그가 30여 년 전 잃어버린 딸 수진에게 쓴 편지에서 직접 써내려간 문장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한 적 없는 글귀였습니다. 기우는 다혜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원고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속에선 기우조차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친숙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무렵 고택의 외곽에서는 또 다른 시선이 다혜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우의 조카 배정호였습니다. 정호는 몇 년 전부터 기우의 건강을 핑계로 고택을 드나들며 재산 관리에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혜의 존재가 나타난 이후 기우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빠르게 눈치챘습니다. 정호는 다혜의 신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장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찾아가 다혜의 전입 기록을 확인했으나 공식 문서에는 그녀의 이름조차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서울의 지인을 통해 다혜의 출생 기록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윤다혜, 1986년생, 출생지는 서울 근교, 그러나 보호조치 이력과 과거 보육시설 이용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입양 기록이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흔적은 있습니다. 정호는 종이에 밑줄을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일부러 고택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으로 정원을 지나며 다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고택은 낭만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숨결이죠. 네. 낯설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정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내는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기우가 쉽게 다혜에게 원고를 맡기고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결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기우는 마루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며 다혜가 정리해둔 원고 상자 위에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가 오래전 숨겨두었던 편지 뭉치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아빠는 항상 가을이 되면 너를 생각합니다. 기우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과연 누구인가? 그저 우연히 닮은 젊은 작가인가? 아니면 세월의 오랜 굴곡 속에서 다시 돌아온 기적 같은 존재인가? 기우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채 쪽에서 다혜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분명히 기억 속 그날과 같았습니다. 기우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택의 대청마루 위로 늦가을 햇살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처마를 타고 툇마루에 내려앉아 그것은 마치 오래전 흘러내린 피의 기억처럼 선명해졌습니다. 한기우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또 같은 계절이 왔군. 왜 매번 이맘때쯤 그 아이가 돌아올 것만 같을까? 기우는 조심스럽게 사랑방 서랍의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이중 바닥을 드러내자 노란 비닐로 꽁꽁 묶인 작은 서류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죠. 오래전 딸 수진이 사라진 날 자신이 비공식적으로 남겨두었던 병원 기록, 아동 상담소 회의록, 그리고 혈액형 관련 검사지까지. 그 안엔 아주 오래된 메모 한 장도 있었습니다. 수진은 B형, 나는 AB형, 정민은 B형. 기우는 그 메모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둔 의욕과 고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다시 지금 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 윤다혜라는 여인의 이름을 향해 기우의 가슴속을 쿡 찔러오고 있었습니다. 기우는 무릎을 꿇은 채 메모를 들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아니 어쩌면 정말 그 아이가. 그 시각 다혜는
자신의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호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배정호가 슬쩍 내뱉은 말들, 묘하게 꼬인 눈빛, 그리고 고택 근처를 배회하며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찍는 모습까지. 그날 오후 정호는 기우가 외출한 사이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다혜는 식기 정리를 하다 그를 맞닥뜨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혼자 이 고택에 있으려면 조심하셔야죠. 이 집 오래됐잖아요. 안에 뭔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정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혜는 미소로 답했지만 눈동자는 살짝 흔들렸죠. 정호는 그녀가 고개를 돌린 틈을 타 다혜가 쓰던 메모장을 살폈습니다. 거기엔 수진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고 문장마다 기우의 산문에서 나올 법한 문체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혜 씨, 혹시 예전에 이 집에 와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다혜의 대답은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쩐지 그녀는 점점 더 익숙한 곳에 발을 디딘 것처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다혜는 결국 기우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며칠만 다른 곳에 다녀와도 될까요? 정리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서요. 기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방문을 닫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그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다가갔죠. 너가 정말 나의 수진이라면 어떡할까? 그 말은 작게 뱉었지만 바람결에 스며들 듯 그녀의 등 뒤로 닿았습니다. 다혜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 어딘가에선 기우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호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우의 유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고 윤다혜라는 여자의 과거를 공식적으로 파헤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죠. 그녀가 정말 누군지 밝혀야겠군. 기우 삼촌이 자꾸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하지만 정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유산보다 더 무거운 것이 바로 유령처럼 살아 돌아온 과거라는 것을요. 다혜는 고택을 나서기 직전 문득 마당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기우가 매일 아침 물을 주던 국화 화분, 그 옆에 낡은 벤치, 그리고 대청 아래 작은 보관함.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을 벗어났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발끝을 감싸며 흩어졌고 찬바람이 그녀의 뒷모습을 밀어냈습니다. 기우는 대문 앞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방 창호 너머로 마치 아련하게 누군가를 배웅하듯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늦은 밤 고택의 마당에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기우는 거실 창을 통해 텅 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다혜가 떠난 뒤 집안 곳곳이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국화 화분은 물을 못 받아 시들기 시작했고 사랑방은 며칠째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편지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 그것은 오래전 그가 딸 수진에게 썼던 편지 초고 중 일부였지요. 낙엽이 지면 아버지는 늘 너를 기다린단다. 수진아, 내가 어디서 이 글을 보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 문장을 읽던 기우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바로 이 구절. 며칠 전 다혜가 사랑방에서 쓰고 있던 일기장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구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문장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 전 기우가 딸에게 보낸 편지 속 문장을. 그 순간 기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확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다혜는 순천 시내의 작은 여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노트를 꺼내 펼쳐들고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기우가 건넨 원고를 정리하다 그 안에 끼워진 편지 초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편지의 문장들, 그 필체, 그 온기, 이상하리만치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베껴 적은 문장이 자신의 일기장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부터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우 선생님이 왜 나를 그렇게 바라봤는지, 왜 자꾸 나에게 수진이라는 이름을 투영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는 과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기우에게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지만 보내지 못한 채 지웠습니다. 대신 다시 고택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낡은 정원에 다시 서보지 않고는 마음을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고택에 검은 SUV가 도착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사랑방으로 향했고 기우를 마주했습니다. 삼촌, 다혜 씨가 떠난 뒤로 상태가 안 좋아 보이세요.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면 곤란하죠. 나중에 후회하시기 전에 유산 정리부터 합시다. 기우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넌 단 한 번도 이 집을 지켜줄 사람이 아니었지. 정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거칠게 일어나며 말했다. 그 여자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봐야죠. 삼촌이 감정을 주기엔 너무 위험한 여자예요. 그리고 이 집 내가 지킬 겁니다. 그날 밤 정우는 서울의 지인을 통해 다혜의 주민등록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혜는 입양된 전적이 있었습니다. 입양 기록은 비공개로 처리돼 있었지만 몇 가지 정보가 겹치고 있었죠. 출생지, 출생 시기, 그리고 생모 이름이 희미하게 정미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를 캡처해 저장한 뒤 곧장 기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삼촌, 다혜 씨에 대해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 대면해서 말씀드리죠. 그 무렵 다혜는 다시 고택의 앞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불 꺼진 정원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마당 가운데 놓인 국화 화분은 이미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우 선생님, 저 돌아왔습니다. 기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오셨군요. 국화가 물을 못 받아 시들었어요. 이 집도 저도 다혜 씨 없이는 금세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 말에 다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우는 그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한 뒤 그동안 자신이 꺼내본 문서와 오래된 편지들을 조심스레 꺼내 보였습니다. 혹시 이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다혜는 조심스레 한 장 한 장을 들춰보다가 낯익은 그림 하나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어린 수진이 직접 그린 가족 그림이었죠. 그림 속엔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여자아이 한 명이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아래엔 또박또박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 세 사람. 다혜는 가슴을 움켜쥐며 그 그림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어쩐지 아주 오래전 이런 그림을 나도 그렸던 것 같아요. 꿈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상하죠?
기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이 천천히 흘러들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연민이 아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피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간이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곧 정우가 고택에 도착했고 다혜를 향한 의심을 폭발시키며 기우와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삼촌, 이 사람 정체가 뭔지 아세요? 입양된 과거, 출생 기록, 심지어 출생지까지 수진이랑 겹칩니다. 혹시 삼촌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 그냥 바람일 수도 있잖아요. 기우는 정호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믿고 싶은 게 아니야. 믿게 됐어. 내 딸은 돌아온 거야. 그날 밤 고택의 정원에는 다시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기우는 비로소 하나의 희미한 확신을 얻고 있었지요. 기우는 다혜를 마주보며 그녀의 이름 석자를 조심스럽게 입안에 굴려보았습니다. 윤, 다, 해. 이 낯선 이름 뒤에 숨겨진 너무도 익숙한 실루엣. 그녀의 말투, 글씨,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지워진 기억 속 딸 수진을 끄집어내고 있었지요. 고택의 서재, 해묵은 서류철 하나가 기우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오래된 갈색 봉투. 그것은 그가 평생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써 덮어둔 기록이었습니다. 한수진 실종신고서라는 활자가 비뚤어진 글씨체로 찍혀 있었지요. 기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양확인서 양부모 윤호, 김호호. 발신기관은 한국사회복지재단. 수진의 생년월일, 유전자형, 심지어 유아기 사진까지. 기우는 무너지는 숨을 억지로 삼키며 그녀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문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혜는 그 시각 방 안에서 눈을 붉힌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흘리고 간 협박성 말들, 그녀의 출생을 의심하게 만든 말들이 아직 귓가에서 아른거렸지요. 그때 기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글씨를 예전부터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어요. 오래전에 내가 쓴 편지의 회신을 받는 기분이었죠.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기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다혜 씨, 혹시 수진이라는 이름이 기억에 남아있진 않나요? 다혜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낯설어야 할 이름이었는데 이상하게 따뜻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기우는 봉투를 다혜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내가 그동안 감히 들춰보지 못한 진실입니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 문서 속 유아 사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낯설도록 자신을 닮아 있었지요. 이게 저인가요? 다혜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다혜는 문득 기억한 조각이 스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붉은 목도리를 두른 채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아이. 누군가가 멀리서 수진아 하고 외치던 그 겨울날의 장면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다혜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우도 감정을 누르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난 후 모든 걸 멈췄습니다. 글도 사람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요. 그런데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을까요? 다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자신의 삶 곳곳이 이 한옥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삐걱이는 마루처럼 불안했고 담벼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 남자의 지난 인생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뿌리에 손을 댄 듯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기우는 조심스레 그녀를 안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계절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낙엽을 몰고 왔습니다. 고택의 담장 너머로 붉은 잎들이 떨어지며 마치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들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기우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덕분입니다. 다혜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저도 이제 어딘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기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움과 회한, 그리고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초겨울의 고택은 바람 한 줄기에도 삐걱거리는 문지방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때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던 기우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쨍하는 소리를 내고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다혜가 달려나왔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버지. 그녀는 기우의 몸을 부축하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뛰어가는 다혜의 발소리는 고택에 긴장된 울림을 남겼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가 끝나자 의사는 조용히 다혜를 불렀습니다. 신부전 말기입니다. 현재로선 약물 치료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다시 쓰러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혜는 충격을 숨기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우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가 다가서자 희미하게 웃음을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젠 그렇게 불러도 되겠지. 그 목소리는 한없이 나직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다혜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기우는 변호사를 고택으로 불렀습니다. 차분하게 유언장을 낭독하고 서명을 마친 그는 다시 한번 다혜를 향해 마주 앉았습니다. 내게 남은 전부를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자네는 나의 딸 수진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혜는 울컥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만 꼭 지킬게요. 이 집도 이 기억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도요. 그러나 그 따뜻한 시간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택의 대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고 배정호가 성큼성큼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구겨진 서류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큰아버지? 이 여자한테 전부를 넘기신다고요? 아무리 딸이라지만 30년 넘게 연락도 없이 살다 돌아온 사람입니다. 기우는 침대에서 상체를 겨우 일으켰습니다. 호흡은 거칠었고 말 한마디조차 버겁게 느껴졌지만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켰느냐?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었느냐? 내 피부치가 돌아왔다. 그걸로 족하다.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유언장의 도장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 유산의 전부는 윤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명기된 다혜에게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요. 그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고택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이전과 달리 지친 걸음이었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지난 과거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는 듯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다혜는 침묵 속에서 기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요. 기우는 서랍에서 낡은 수필집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겉표지가 해진 그 책은 세월을 품은 듯 무게감이 있었고 표지 안쪽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오면 너를 꼭 다시 만나고 싶다. 그 문장은 다혜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손끝으로 쓸어내리던 그녀는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이 하나둘씩 풀려나갔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마루 끝까지 밀려오고 있었고 낙엽 하나가 문턱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한 집안의 상처는 닫히고 있었고 새로운 이름이 한 장의 유언처럼 기우의 생애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택의 모든 등불은 조용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을 앞둔 어느 날 순천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청명했습니다. 고택의 나무들도 거의 다 잎을 떨구었고 담장 아래 작은 국화꽃 몇 송이만이 늦가을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윤다혜는 기우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침상 위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내고 있는 한기우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깊고 맑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말보다 그를 선택했습니다. 병상 머리맡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다혜에게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간호사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다혜는 기우가 세상을 떠난 이튿날 봉투를 열어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이 내 생의 마지막 문장이 될 거라 생각하니 이상한 위로가 되는구나. 나는 너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고 너는 기억을 잃은 채 다시 나에게 돌아왔구나. 하지만 괜찮다. 우리가 끝내 다시 만났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이 생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다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편지를 덮었습니다. 그 문장은 오래전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일기장에 써내려간 그와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며칠 뒤 고택 마당 한편에 작고 단정한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화강암조차 아닌 오래된 나무판 위에 직접 글씨를 새긴 형태였습니다. 여기 한기우가 살았습니다. 그는 늦은 가을에 딸을 다시 만났고 비로소 삶을 마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혜는 그 비석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작은 나뭇잎 하나가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다혜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으로 쓰려 했던 그녀의 내레이션 원고였습니다. 잊혀진 기억은 때로 낙엽처럼 흩날려도 다시 뿌리로 돌아가 꽃을 피운다. 그 가을 나는 누군가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비석 앞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멀리서 기우가 남긴 옛 타자기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똑딱, 똑딱. 삶은 결국 다시 누군가의 문장으로 돌아가려는 듯 그렇게 한 편의 가을 편지가 끝을 맺었습니다. 사랑은 꼭 기억 속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투 하나, 조용한 손길 하나로
우리는 마음의 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잃었다고 믿었던 시간도, 사라졌다고 생각한 인연도 결국 가을을 지나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편지는 도착했습니다. 보내지 못한 말들이 마침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수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기억이 아닌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향기나는 사연으로 뵙겠습니다.